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유럽 최고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프랑스의 스타 셰프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미쳤어요. 한국에 가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레스토랑을 떠난다는 건 경력 단절이나 마찬가지죠. 모두가 그의 선택을 미친 짓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전 세계 미식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파리의 빌리미에르 거리, 새벽 5시. 안드레 마르탱은 한참이나 천장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5시간 전, 12년간 몸담았던 고든 램지의 미슐랭 레스토랑 르 가스트로노미의 마지막 셔터를 내렸죠. 단순한 사직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에게는 일종의 탈출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파리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죠. 창문을 열자 빵집에서 올라오는 갓 구운 바게트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식재료 큐레이터로서 안드레는 이 향기를 맡고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한 느낌이 들었죠. 완벽한 빵 향기인데 왜 감동이 없지? 왜 내 가슴을 울리지 않는 거지? 안드레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의 매니저로서 수백 가지 재료를 맛보고 평가하고 선별했어요. 60페이지가 넘는 메모에는 트러플, 푸아그라, 샴페인 하나하나의 특성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죠. 완벽한 재료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 안드레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했어. 재료가 좋아도 요리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전날 밤, 그는 스마트폰으로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시장에서 칼국수를 만드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를 한 70대. 노인이 오래된 도마 위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값비싼 재료도 화려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잔한 미소와 느릿한 손놀림뿐이었죠. 저 할아버지의 눈빛, 저 손길. 저건 단순한 조리가 아니야.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 다큐멘터리 나레이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순기 할아버지의 칼국수집은 재료의 낭비가 없습니다. 멸치 머리부터 꼬리까지, 무의 껍질까지 모두 육수를 내는 데 쓰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게 장 할아버지의 철학이죠. 안드레는 노트북을 펼쳐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동료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이 있었죠. 자신이 추구해온 완벽함이 실은 텅 빈 껍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내가 12년간 찾아 헤맨 것. 그것은 어쩌면 서울의 작은 시장 한 구석에 있을지도 몰라. 안드레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세르주였어요.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동료이자 오랜 친구였죠. 미쳤어? 내가 그 자리를 버리다니. 우리가 얼마나 그 자리를 위해 싸웠는데. 안드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세르주, 요리엔 영혼이 담겨 있어야 해. 우린 너무 재료와 효율에만 집착했어. 난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해. 뭐? 아시아? 거긴 그냥 생존을 위한 요리일 뿐이야. 실망할걸. 통화를 끄는 안드레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파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서울의 작은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정말 궁금하네. 서울 광장시장, 오전 11시. 안드레는 미로 같은 시장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5시간 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호텔에도 들르지 않고 곧장 이곳으로 향했죠. 다큐멘터리에서 본 그 칼국수집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실례합니다. 순기 칼국수라는 가게를 아세요? 안드레의 서툰 한국어의 시장 상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골목을 따라 걷던 안드레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특별한 소리, 도마 위에서 울리는 칼의 리듬감 있는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어요. 저기다. 허름한 간판 아래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긴장된 마음에 숨이 가빠졌죠. 그때였습니다. 하얀 머리의 노인이 도마 위에서 밀가루 반죽을 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본 바로 그 사람, 장순기 할아버지였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안드레는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 6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아침 시간인데도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죠. 장순기 할아버지는 묵묵히 반죽을 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뭐 드릴까요? 중년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안드레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안드레는 장순기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큰 그릇에 반죽을 넣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젓는 모습이 놀랍도록 정확했어요. 그릇에 손을 넣어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도구에 의존하지 않아. 자신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믿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이 안드레 앞에 놓였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한 그릇이었어요. 하얀 국수 위에 파와 김가루가 뿌려져 있고 옆에는 작은 그릇에 김치가 담겨 있었죠. 안드레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안드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깊은 맛이 그의 입안을 채웠어요.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겹의 맛이 차례로 느껴졌죠. 달콤함, 짭조름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감. 이럴 수가. 안드레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제대로 된 육수 한 방울이 그의 요리 철학을 뒤흔들고 있었죠. 그는 국수를 들어 입에 넣었어요. 쫄깃한 식감과 함께 국물의 맛이 더해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미술관의 명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이야. 안드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30년 요리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었죠. 그는 천천히 그릇의 국수를 먹어 내려갔습니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안드레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장순기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죽을 밀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안드레 마르탱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장순기 할아버지는 잠시 안드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 했어요. 음식은 정성이야. 너처럼 재료가 아니라 손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안드레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식재료 전문가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장순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 손을 보면 알 수 있어. 요리사의 손이 아니야. 하지만 내 눈은 진심으로 음식을 보고 있더구나. 안드레는 그 자리에 서서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도쿄 긴자의 고급 레스토랑 스시 마사요시, 저녁 6시. 안드레는 특별 예약석에 앉아 일본의 최고급 스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 이후 그는 아시아 음식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일본으로 향했어요. 특히 일본의 정교한 요리 기술과 한국의 직관적인 조리법을 비교해보고 싶었죠. 마르탱 씨, 오늘 저희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특별 코스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마사요시가 안드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은 칼을 다루는데 평생을 바친 장인의 손이었어요. 안드레는 존경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요리를 경험할 수 있어 영광이에요. 오마카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써낸 생선 한 점, 정확히 계산된 온도의 밥, 과학적으로
숙성시킨 간장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안드레는 한 점 한 점 입에 넣으며 감탄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어떠신가요, 마르탱 씨?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칼솜씨가 놀랍고 식재료의 신선도도 최상급이에요. 마사요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교함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허함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안드레는 주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최첨단 설비의 주방은 실험실처럼 정돈되어 있었어요. 온도계, 디지털 저울, 진공 포장기 등 최신 기구들이 빼곡했죠. 우리는 모든 과정을 수치화합니다. 생선의 온도, 밥의 수분 함량, 숙성 시간. 모든 것이 데이터로 관리되죠. 마사요 씨의 설명을 들으며 안드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현대 요리의 정점일까요? 모든 것이 계산되고 측정되고 예측 가능한 세계. 놀랍군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도 셰프의 감성이나 직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나요? 마사요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죠. 완벽한 요리는 일관성에서 비롯되니까요. 안드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완벽함이란 정말 일관성일까? 아니면 그 순간의 진심일까? 호텔로 돌아온 안드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도쿄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서울의 작은 시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장순기 할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음식은 정성이야. 손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안드레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요리는 기술적 완벽함의 극치다. 하지만 너무 정교한 음식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만든 것 같다. 반면 한국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맛이 그리워진다. 장순기 할아버지의 칼국수에는 수치화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정성?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안드레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 장순기 할아버지에게 배우기로 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찾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효율과 완벽함을 추구하던 내가 이제는 정성과 진심을 배우려 한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 그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광장시장의 작은 칼국수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서울 마장동 도축장 앞. 안드레는 졸린 눈을 비비며 장순기 할아버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그는 다시 순기 칼국수를 찾아갔고 할아버지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어요.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안드레의 진심이 통했는지 결국 허락을 받았죠. 왜 이렇게 일찍 나와야 하는 거죠? 안드레의 물음에 장순기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사골은 맨 처음 고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도축장에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드레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장순기 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사골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이것 봐. 이런 사골이 좋은 거야. 색이 하얗고 골수가 가득 차 있지? 이걸로 국물을 내면 깊은 맛이 나온단다. 안드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버려질 법한 부위를 할아버지는 보물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정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부위를 쓰지 않아요. 스테이크나 안심 같은 부위만 사용하죠. 장순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맛을 내지 못하는 거야. 좋은 재료는 고급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른 재료란다. 도축장에서 나와 시장으로 향하는 길, 안드레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런 사고를 선택하는지, 어떻게 국물을 내는지, 무슨 비법이 있는지. 하지만 장순기 할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비법이라. 그저 정성이지.
매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마음으로 국물을 끓이는 것. 그게 내 비법이야. 가게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드레는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사고를 씻고 물에 담그고 끓이는 과정을 배웠어요. 놀랍게도 모든 과정에는 정확한 시간이나 양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할아버지의 오감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죠. 이제 충분히 끓였어. 이젠 물을 갈아줘야 해. 어떻게 아세요? 시간을 재시나요? 장순기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코가 알려주지. 그리고 이 거품의 색깔을 봐. 이제 첫 번째 물은 버릴 때가 된 거야. 안드레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따라했어요. 놀랍게도 두 번째 물을 부어 끓인 국물은 첫 번째보다 훨씬 맑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어요. 이건 놀랍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장순기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될 필요는 없단다. 때로는 경험과 정성이 과학보다 앞서는 법이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안드레와 장순기 할아버지는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하루 종일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안드레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할아버지, 왜 저 같은 이방인을 제자로 받아주셨나요? 장순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눈빛에서 진심이 보였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맛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안드레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배운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정성의 맛, 반드시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인사동의 작은 한식당, 오후 3시. 가게가 한산한 시간, 안드레는 장순기 할아버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수업을 마치고 두 사람은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버려지는 식재료의 가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부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장순기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돼지꼬리, 소 족발, 내장 부위 등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대부분 버려지거나 사료로 쓰이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부위를 메뉴에 올리지 않아요. 장순기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양 요리의 한계야. 한국인은 버릴 게 없어. 심지어 버릴 부위로 국물 낼 줄 아는 민족이지. 안드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간 장순기 할아버지에게 배우면서 그는 한국 음식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든 재료에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실 오늘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말이야. 장순기 할아버지의 말에 안드레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할매 꼬리곰탕이라는 작은 식당이었죠. 이곳의 주인장은 내 오랜 친구야. 꼬리곰탕의 달인이지. 안드레와 장순기 할아버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잠시 후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이게 바로 돼지꼬리 곰탕이야. 한번 맛보렴. 안드레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운 깊이와 풍미가 입안을 채웠어요. 고기 맛도 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달콤함과 복합적인 풍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쓰레기 취급받을 부위가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안드레는 감격에 겨워 고기를 하나씩 발라 먹기 시작했어요. 콜라겐이 풍부한 꼬리 부위는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오랜 시간 끓여낸 국물은 진한 감칠맛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은 시간과 정성이야. 12시간을 끓이면서 거품을 계속 걷어내고 채소를 넣었다 빼고 그 과정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는 거지. 안드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깊이는 재료의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버려질 뻔한 재료를 보물로 만드는 한국인의 지혜와 인내심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이걸 전해야 해요. 안드레의 말에 장순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거니? 음식의 본질이요. 화려한 재료가 아니라 정성과 버려지는 것에서도 가치를 찾아내는 지혜를요. 이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잖아요. 장순기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세계로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거닐었어요.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죠. 안드레는 결심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기로요. 할아버지, 곧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장순기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단다.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란 걸. 하지만 기억해라. 내 안에 이제 한국의 맛이 깃들었으니 어디를 가든 그 정신을 잊지 말거라. 안드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할아버지의 정신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드레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장순기 할아버지가 선물한 낡은 도마와 칼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요리 철학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군. 파리 외곽 몽마르트, 오전 9시. 안드레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자신의 새 공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르 파스토랄이라는 이름을 단 이 작은 식당은 그의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될 예정이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2주,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안드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식 육수를 끓일 큰 솥을, 다른 쪽에는 손님들이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는 오픈 키친을요. 첫 번째 할 일은 재료 수급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파리 근교의 도축장으로 향했어요. 장순기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그는 이른 아침에 도착해 가장 좋은 뼈와 버려질 부위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위들을 주세요. 도축장 관리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보통 버리는 부위인데요. 정말 이걸 사시겠어요? 안드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것들이 제가 찾던 보물입니다. 이틀 후, 르 파스토랄의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안드레는 파리의 음식 평론가들과 옛 동료들을 초대했어요. 그 중에는 세르주도 있었죠. 미슐랭 셰프가 된 세르주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안드레를 대했습니다. 그래, 아시아에서 배웠다는 그 대단한 요리를 한번 보여줘. 얼마나 특별한지 궁금하군. 세르주의 비꼬는 말에도 안드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순기 할아버지에게 배운 철학을 믿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간 안드레는 12시간 동안 끓여온 사골 육수에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국물은 투명하면서도 깊은 갈색을 띠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다. 안드레는 한불 혼합 전골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식으로 우려낸 사골 육수에 프랑스 현지 채소와 허브를 더하고 버려질 뻔했던 돼지, 꼬리와 소 내장을 특별한 방식으로 손질해 넣었습니다. 꼬리는 오랜 시간 삶아 부드럽게 만든 후 프랑스식 소스에 졸여 향을 입혔어요. 내장은 한국식 양념으로 밑간을 한 뒤 와인에 졸여 깊은 맛을 더했죠. 이게 뭐야? 쓰레기로 요리를 한다고? 한 평론가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성스럽게 그릇을 채우며 장순기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음식은 정성이야. 손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고
요리가 손님들 앞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이들이 한 숟가락을 떠먹자마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움, 감동, 그리고 경외감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부위에서 이런 맛이 난다니. 파리의 유명 음식 평론가 피에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다른 평론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다만 세르주만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운이 좋았군.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미슐랭 스타를 받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안드레는 이미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고 정성으로 맛을 살리는 한국의 요리 철학이었죠. 시식회 이후 파리의 언론들은 안드레의 르 파스토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식재료의 재해석, 음식의 철학을 바꾸는 셰프, 버려진 것에서 보물을 찾다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르 파스토랄은 파리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식당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드레는 장순기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도축장에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모든 과정을 정성스럽게 진행했어요. 그는 요리사들에게도 같은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숫자나 시간에 연연하지 마세요. 재료가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게 진짜 요리예요. 안드레의 요리는 단순한 맛의 조화를 넘어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갔습니다. 파리의 다른 셰프들도 그의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려지던 식재료를 새롭게 해석하고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방식이 서서히 퍼져나갔죠. 내가 해낸 일은 대단해. 어느 날 피에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맛을 선보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어. 음식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거지. 안드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날 밤 안드레는 장순기 할아버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반응을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의 철학이 프랑스 요리계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회신이 왔어요. 짧지만 가슴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진정한 요리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기억해라, 음식은 정성이야. 안드레는 눈물을 참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스승, 그의 가르침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파리 그랑 팔레, 오후 2시. 유럽 최대의 국제 요리 경연대회 그랑 셰프 유럽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모인 최고의 셰프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는 자리였어요. 안드레는 프랑스 대표로 참가했고 놀랍게도 세르주 역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안드레. 세르주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의 목에는 미슐랭 셰프의 상징인 금색 넥타이가 반짝였습니다. 세르주, 반갑네. 잘 지냈어? 물론이지. 나는 3번째 미슐랭 스타를 받았고 이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셰프 중 한 명이 되었으니까. 그의 으스대는 말투에 안드레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그 역시 그런 성공에 목매달았지만 이제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으니까요. 내가 말했던 한국 요리, 가난한 시절의 생존 음식이지 않나? 과연 이런 대회에서 통할지 의문이군. 세르주의 도발적인 말에도 안드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승부가 아닌 철학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셰프들은 화려한 기술과 비싼 재료로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푸아그라, 트러플, 캐비아 같은 고급 식재료가 경연장을 수놓았죠. 안드레의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선보일 요리는 기억의 맛입니다. 안드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앞에는 평범해 보이는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버려질 뻔했던 소의 뼈와 내장,
그리고 시장에서 구한 평범한 채소들이었죠. 그게 다야?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안드레는 미소를 지었어요. 요리는 재료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안드레는 장순기 할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정성을 다해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골은 천천히 우려내고 내장은 특별한 방식으로 손질했어요. 현지의 채소와 허브는 한국식 양념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향을 뿜어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장순기 할아버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손님을 위한 정성이 담긴 요리, 버려질 뻔했던 것에서 찾아낸 보물 같은 맛.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드레는 심사위원들 앞에 자신의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한식 사골 전골의 깊은 맛과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이 조화를 이룬 기억의 맛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플레이팅과 평범해 보이는 재료들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프랑스 최고의 미슐랭 평론가 르네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맛이 아니에요. 깊이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직 세르주만이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평범하고 플레이팅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고급 요리라고 보기 어렵군요. 세르주의 평가에 다른 심사위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재료에 대한 존중, 버려질 뻔한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결국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안드레의 기억의 맛이 만장일치로 대상을 차지했어요. 세르주조차도 결국 그 맛에 투표할 수밖에 없었죠. 시상식 후 세르주가 안드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군. 내가 찾은 길은 특별해. 고마워, 세르주. 하지만 이건 내 철학이 아니야. 나는 그저 한국의 지혜를 배운 것뿐이야. 세르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나도 내 식당에 가보고 싶어. 그 철학을 배우고 싶어. 안드레는 미소를 지었어요. 경쟁이 아닌 공유와 나눔. 그것이 장순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또 하나의 가치였으니까요. 언제든지 환영해, 세르주. 음식은 나누는 것이니까. 그날 밤, 안드레는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울의 장순기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음식은 정성이야. 그 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안드레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이었고 그것이 유럽 요리계의 패러다임을 서서히 바꾸고 있었어요. 파리의 아침, 안드레는 막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식당 르 파스토랄은 이제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식당 중 하나가 되었어요. 대회 우승 이후 세계 각국의 언론이 그의 요리 철학에 관심을 보였고 그는 한국 음식의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대사가 되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어요. 장순기 할아버지의 손녀 민지였습니다. 안드레 씨,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돌아가신다면 식당을 접을 생각이시래요. 할아버지께서 안드레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안드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건강하고 든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던 장순기 할아버지였어요. 그가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당장 가겠습니다. 안드레는 불이 나게 짐을 싸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그는 장순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사고를 고르던 새벽, 국물을 끓이던 정성, 그리고 삶의 지혜를 나누던 저녁 시간까지. 할아버지,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서울에 도착한 안드레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장순기 할아버지가 창가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왔구나, 안드레. 할아버지. 안드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의 힘찬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잘 되고 있다고 들었다. 자랑스럽구나.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의 철학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장순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우리의 정신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안드레의 식당, 그리고 유럽에 전해진 한국 음식의 철학까지. 시간이 흐르자 장순기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안드레,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내 식당을 내가 이어받았으면 해. 내 이름을 지키고 우리의 정신을 이곳에서도 이어갔으면 좋겠구나. 안드레는 놀랐습니다. 파리에 자신의 식당이 있는데 어떻게 서울의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순기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 제가 순기 칼국수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달 후, 장순기 할아버지는 안드레의 보살핌 속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서울의 많은 요리사들이 찾아왔고 모두가 한국 음식의 대가를 잃은 슬픔에 젖었어요. 안드레는 결심했습니다. 파리의 식당은 믿을 수 있는 요리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두 곳의 정신을 잇기로 했어요. 그리고 광장시장의 작은 칼국수집은 순기 칼국수라는 이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죠.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 이어가겠습니다. 3개월 후, 파리 몽마르트의 한 거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기 칼국수 파리점이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는 한국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매일 새벽 파리의 도축장에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장순기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정성 노트를 기록했어요. 안드레, 이 칼국수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파리의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안드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법은 정성입니다.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해요. 그것이 제 스승 장순기 할아버지의 철학이었죠. 가게 벽에는 장순기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안드레는 매일 아침 다짐했어요. 나는 지금도 장 셰프님의 손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안드레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버려지던 재료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정성의 철학을 전파하는 그의 노력은 음식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는 서울 광장시장의 작은 칼국수집이 있었죠. 음식은 정성이야. 그 정성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장순기 할아버지의 말은 이제 안드레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한국 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음식은 문화입니다. 한국의 음식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죠. 이제 그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로컬 푸드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미식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외국인 셰프가 발견한 우리의 정성과 지혜는 세계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